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빅컷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기 고용 둔화와 높은 인플레를 근거로 연내 2차례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들의 엔비디아 AI 칩 구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중국 전용 제품인 RTX 프로 6000D까지 중단 지시가 내려지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실망스럽지만 미중 기술 경쟁의 큰 흐름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회담 뒤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왕이 부장의 내달 방한 추진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수백 대 로봇을 동시에 제어할 무선 통신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지난해 말부터 울산 공장과 미국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적용돼 수백 대의 생산 로봇과 물류 로봇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FOMC 결과 9개월 만에 25bp 인하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었던 스티븐 미란 이사만 50bp 인하를 주장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점도표 부분입니다. 특히 2026년 쪽을 좀 봐야 될 텐데요. 2026년에 대한 점도표가 3.6%에서 이번에 3.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3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 차례 인하로 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중에 한번 출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뉴욕 증시에서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 나온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FOMC 결과를 받아들였던 아침이죠.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잠시 쉬어갔고 특히나 반도체 투톱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 원, 심지어 SK하이닉스는 48만 원까지 TP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전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비컷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으니 이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를 봐도 되는 걸까요? 어제 뉴욕 증시, 특히나 러셀 2000 지수를 보면 그걸 반증해 주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2400선을 돌파하면서 2021년 11월에 세웠던 최고치까지 한 1%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 섹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도 될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5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파월의 한마디에 출렁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던 FOMC를 소화한 하루였습니다.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 좀 나온 상태이기는 한데요.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어제 장중은 출렁임을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이제 인하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그러니까 신호를 보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선반영이 좀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이 돼서 혼조세,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어쨌든 그 인하에 따른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있으면서 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너무 많이 반영이 됐던 거고 이게 또 베이비컷이기 때문에 빅컷이 아니라서 이 부분도 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파월 의장이 또 더더군다나 이번 조치가 연속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기대감이 다소 조정된 모습입니다. 먼저 연방준비위원회 준비제도의 결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기준금리 기간을 4%에서 4.25%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인하는 2025년 들어서 첫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신호를 이제 감지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파월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인하가 연속적인 금리 인하의 사이클 시작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서 시장의 과도한 기대를 차단했습니다. 올해 이제 추가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어쨌든 그 시기와 속도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올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약간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같은 소식이 뉴욕 증시에 이제 그대로 해드리자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0.6% 상승을 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0.3%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0.1%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혼조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내림세가 좀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금융주의 전통 산업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를 견인한 기술주가 이제 하락한 게 약간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어쨌든 뭐 많은 빅테크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테슬라 같은 이런 주식들이 약간 기대 심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선전을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가 이제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이제 평가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추가 인하가 얼만큼 될지가 이제 약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동시장의 지표하고 어쨌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향후 연준에 많은 의미를 좀 주고 추가 인하 속도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파월 의장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인플레는 상방 쪽으로 그리고 고용 시장은 하방 쪽으로 고개를 좀 틀게 되면서 일단은 보험 차원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연준 의장이 혹시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연봉이 25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돈은 3억 조금 넘는 돈인데 기본적으로 이걸 보시면 이제 미국의 어떤 공무원 중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연준 의원은 한 20만 달러 정도 되고요. 요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3억이 좀 넘는 사람 말 한마디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이제 줄어들이게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새롭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하는 2025년도 첫 금리 인하라는 점에서 노동시장 둔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선제적 조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이 연속적인 금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시장이 어떨지. 한국 시장이 이제 미국 금리와 맞물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이제 한국 투자자들의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우선 원 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라든가 원화 강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저희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계속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동학개미들도 이런 거를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나친 원화 강세가 이제 수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수출주 중심의 투자는 좀 더 고려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특히 뭐 일반적인 논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포인트에 약간 주목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든가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 데이터라든가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할 지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화 정책,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한미의 이제 금리 차가 커지면 자본 유출이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이제 자금 요 차이가 줄어들면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쨌든 한국 통화가 우리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부분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 자금의 흐름과 이제 환율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지속된다면 한국 증시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방어적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어쨌든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투자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다소 파월 의장의 발언 한마디 좀 흔들리긴 했지만 미온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도 기자회견에서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정치적인 압박 없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출렁였던 증시가 상방 쪽으로 고개를 틀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의 반응이 완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3.5%까지 올랐고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도 4% 수준까지 지금 터치가 나온 상황이라서 오늘 정규장 열리고 나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5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특히나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틱톡 미국품으로입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 운영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죠. 어제 이제 밤에 좀 전달이 됐었는데요. 미국과 오라클을 포함해서 투자 컨소시엄이 틱톡의 미국 법인을 운영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좀 이채로운데요. 미국과 중국은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운영할 새로운 구조에 최종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에 따르면 오라클이 이제 대주주고요. 그다음에 실버레이크 그리고 벤처 캐피털인 안드레 호로피츠가 이제 참여하는 이 투자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80%를 가져가고 나머지 중국 지분을 20%를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틱톡의 미국 법인이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약 20% 미만의 지분만 보유하면서 경영권에 사실상 떠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미국의 사용자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라클 텍사스 데이터 센터에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관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이용 전용 앱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움직임의 배경은 이제 올 초 지난해부터 이제 했던 어쨌든 외국인 적대적 통제 앱 차단법에 있는데 이 법이 이제 미국 내 사용되는 앱이 외국 정부나 적대적 세력의 영향력을 있으면 차단하거나 매각해야 된다라는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이제 틱톡 모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의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번 합의가 이제 공식적으로 타결이 되면 틱톡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수입을 얻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이게 이제 인수합병을 넘어서 미중의 패권 전쟁에서 하나의 어떤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오라클의 이제 단행하는 이 부분이나 활동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최종 조율과 미국 승인만, 그러니까 중국 승인만 남은 상태이지만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미국 품으로 들어와서 미국인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제 밤쯤에 속보로 좀 전해진 내용입니다. 오라클, 실버레이크, 안드리센 호로위츠가 바이트댄스랑 같이 이제 틱톡의 미국 운영을 80대 20의 비율로 프레임워크를 좀 구성을 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감독과 미국 이사회가 함께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라클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된다면 오라클의 데이터 관리가 실제로 보안 우려를 해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지분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 경영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선 미국 중심의 결정이 될 것이고요. 규제 준수라든가 투명성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미국 내에서 저장이 되고 접근 근한이 이제 미국 법률 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접근 가능성이 거의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어쨌든 정부 외부 감사라든가 독립 보안 평가도 장치도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이제 투명하지 않았던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미국 사용자 전용 앱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앱은 이제 미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특히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라든가 업데이트 데이터 접근도 미국 이사회라든가 이제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바이트댄스에 있다는 건 약간 아쉬운 점인데요. 바이트댄스가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할 때마다 라이센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뭔 일을 할지를 잘 모른다는 약간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완전한 통제권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사업권만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권이나 전체 지분은 다 중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부자 위험이나 이제 글로벌 업데이트 과정에서 중국 본사의 영향이 너무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틱톡이 사실상 미국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나중에 아마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내 투자자와 규제 당국 감시 아래서 보안의 투명성이나 데이터 안정성이 좀 더 보장되는 만큼 이 부분은 이제 확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틱톡과 관련해서 계속 협상 시한이 좀 연장되면서 일이 좀 끌고 온 상태인데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함께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310억 파운드 투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볼 텐데요. 양자 컴퓨팅이나 원자력 분야에서 특히나 협력을 강화하면서 협정에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 또한 좀 이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쨌든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총 310억 파운드, 미화로 이제 420억 달러 정도 되는 투자 약속을 했는데요. 투자 기업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오라클, AWS,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곳과 함께 코어이브라고 최근에 뜨고 있는 업체들가 있습니다. 같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고요. AI라든가 슈퍼컴퓨터 구축, 의료 AI 같은 개발들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축은 이겁니다. AI와 양자 컴퓨터에 많은 투자를 해주겠다. 그리고 민간 원자력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는 게 있고 영국 쪽은 이 협정에서 경제 성장, 에너지 안보 그리고 과학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면 상당히 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약간 이 부분에서 이제 의아한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국은 왜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리쇼어링, 즉 생산 기술 및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 정책을 강조했는데 이번 투자에 나선 건 아마 영국과의 전략적 기술 동맹을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쓰고 있고 기술 번영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테크, 프로퍼티, 디테일스, 디플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자신들이 기술 협정을 맺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거 AI 원자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중국과 약간 대치하고 있는데 중국도 경쟁국에 대비해서 경쟁을 같이 하겠다. 혼자 하면 좀 외로우니까 영국과 영국에 대한 연방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영국은 일단 법률이라든가 영국 인프라 인재 측면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도 가장 좋고 영국 내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프라의 유럽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협정은 사실상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서 양국이 기술 표준과 규제 환경을 선도하겠다는 선언이고 양국이 좀 더 공고하게 이제 중국을 대항해서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개장 때도 비슷한 내용을 좀 짚어본 바가 있었죠. 일단 미국이랑 영국 사이에서 원자력 협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원전주가 하루 정도 잠깐 반짝임을 좀 보이긴 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런 협력이 좀 확대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경쟁국들한테는 어떤 대응을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 내 분위기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협정에 어쨌든 해외 투자라는 점에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내 투자 먼저란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 부분의 기조가 너무 이제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기조가 강하고 이 부분이 어쨌든 영국으로 이제 자기들한테 들어올 돈인데 이 부분이 영국으로 간다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고 특히 노동조합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는 불만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반발을 주기 위해서 동시에 어쨌든 인프라를 미국 내에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투자가 미국 내 인프라를 더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으면서 투자 확대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 협정이 이제 경쟁국에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는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같은 핵심 기술이 자급자족 전략으로 이제 강조할 가능성이 이걸 보면서 더 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중국 중심의 이제 동남아 중심의 어쨌든
어쨌든 인프라를 엮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신들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요. 자국 내 AI라든가 이제 서버 칩 생산을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고 자국 기술에 이제 집중을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이 나오자마자 최근에 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다른 우방 국가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나 어쨌든 인도 쪽과 같이 하는 약간 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 역시 중국과 협력을 하거나 자체 AI 클라우드라든가 인프라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서방 블록과 이제 기술 분리를 심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협정은 기술 패권 경쟁을 미국, 영국과 묶는 서방 블록과 중국, 러시아를 묶는 대양 블록으로 재편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영국 사이에 있었던 협력 내용들 하나씩 좀 짚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유튜브 1,000억 달러 선한 지급입니다. 유튜브가 크리에이터나 아티스트, 미디어 기업한테 지급했던 그 수익이 1,0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커넥티드 TV 시청이 급증하게 되면서 TV 화면을 통해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저는 유튜브의 성공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수익 배분에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매체, 어떤 매체보다도 많은 걸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동영상 매체라든가 해외 중국의 뭐 틱톡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정말로 투명하게 나눠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45%를 가져가고 크리에이티브에게 55%를 나눠주는 어떤 매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유튜브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 금액이 계속 증가되고 선한 영향력을 한 이 부분들이 계속 선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면서 지금의 어쨌든 유튜브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금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발표는 이제 뉴욕의 연예 행사에서 메이드 온 유튜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미디어 기업에게 총 1,0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 TV, 커넥티드, 인트라 TV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급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TV 화면을 통해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 벌어들인 채널 수가 전년 대비해서 어쨌든 45% 이상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튜브가 모바일을 넘어서 거실 TV까지 이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식이 어쨌든 주목할 점은 바로 시청 패턴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TV나 셋톱박스를 통한 유튜브 시청이 세계적으로 이제 빠르게 늘면서 콘텐츠 소비 시장이 더 길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영향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화는 광고 시장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TV 화면에서 보는 광고 몰입도가 높고 브랜드 광고가 이제 좋기 때문에 광고 단가나 상승이나 광고주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에이티브 입장에서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V 시청에서 맞춘 긴 형식의 콘텐츠라든가 시리즈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고품질 영상들이 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퇴출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리에이티브 이제 경제에도 많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유튜브 행보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브의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터가 유입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방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니 돈이 이제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뭐 틱톡이 최근에 이제 수익 배분 방식을 상당히 바꾼다 어쩐다 얘기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큼의 금액을 벌어들이는 유튜버처럼 이렇게 많은 창작자가 없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뭐 승자 독식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유튜브가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면서 신규 크리에이티브에게 유튜브는 여전히 성장 기회가 있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제작하고 기존의 취미로 하던 크리에이티브들도 전문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TV 환경을 고려하면 화질, 편집, 구성이 강화되면서 브랜드의 어떤 협업이라든가 쇼핑 기능이라든가 새로운 수익 모델의 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기존 크리에이티브도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TV 시청자들을 위한 긴
형식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쇼츠가 상당히 인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쇼츠보다는 수익 모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시청자가 머무는 시간이라든가 재생 구성 목록이라든가 프리미엄 광고 배치를 고려한 좀 더 정교한 편성 전략도 이제 필요할 거니까 창작 전략이나 제작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편성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제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멤버십이라든가 굿즈 판매라든가 유튜브 쇼핑 같은 수익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시장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시장의 영향이 큰데 TV 친화적인 콘텐츠 제작 수요가 늘면서 스튜디오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더 많은 투자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마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증시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TV 광고의 대체 모델로 이제 하려는 강화가 더욱더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브랜드 콘텐츠라든가 스폰서십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제 신규 크리에이터들의 대거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주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윈이 돌아왔다이고요.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나면서 되게 수년간 은둔 생활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실상 경영 전면에 복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황금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뉴스 먼저 확인해 볼까요? 마윈이 최근 알리바바 발표한 500억 위안이 있었습니다. 약 9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어서 깜짝 다들 놀랐습니다. 이게 뭐 클라우드 쪽에 하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마윈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이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 직함은 없지만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깊게 관여한다는 거죠. 사실상 뭐 대주주로서 자기가 영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AI 클라우드 자체 멤버십 개발에 직접 보고를 받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은 이제 2022년 안트그룹 상장 이후 이제 공개 활동이 거의 없었던 마윈이 다시 경영 정선에 등장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상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중국 빅테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는 지난 몇 년간 강도 높은 규제와 경기 둔화로 침체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당히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둔화됐다고 하는데 경쟁상의 JD.com이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고 규제 리스크에 어려움을 겪고 왔었는데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극복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AI와 디지털 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다시 키우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스타 CEO들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윈의 복귀는 이런 정책 기조의 변화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마윈의 복귀는 내부로도 이제 효과가 좀 많다라고 합니다. 창업자가 다시 전면에 나서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가장 많이 떨어질 때 비해서 80% 이상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00위안의 이제 규제금 보조라든가 프로그램은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 투자가 그냥 뭐 쇼핑이나 이런 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I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약간 이채로울 것 같고요. 첨단 기술 산업에서 다시 포지셔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리바바의 황금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밤 사이에는 알리바바의 자체 칩 판매 시작 소식도 있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알리바바의 반등이 다른 이제 텐센트나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을 목엽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저는 이제 좋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마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어쨌든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윈이 이제 2020년 안트그룹 상장 직후에 공개석상에서 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자신이 나타나면서 AI라든가 클라우드십 자체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 부분에서 또 기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규제 완화의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되면 뭐 알리바바만 되는 것이 아니라 텐센트라든가 다른 기업도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다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정부는 어쨌든 최근 민간 기업의 혁신과 AI 디지털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허가입니다.
허가 부분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술 투자를 우대하고 있고 자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 경쟁 활성화 같은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수식을 돈을 이제 수급하는 과정이 좀 좋아졌다라는 신호가 좀 되고 있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딤섬 프로젝트라고 딤섬 펀드라고 이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많은 텐센트라든가 다른 기업들도 자국에 어쨌든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면서 이런 좋은 징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의미 있는 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윈의 복귀라는 키워드 마지막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5가지 경제 키워드 잘 만나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댓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위고비 특허 끝나면 이제는 알테오젠 차례라는 댓글입니다. 알테오젠 하면은 SC 제형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이번에는 월 1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알테오젠 IR이 있었고 IR에서 나왔던 다양한 이야기들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번 플랫폼의 핵심은 바로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비만 치료제 플랫폼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약들은 모두 주 1회 주사인데요. 알테오젠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월 1회 제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퓨전 테크놀로지입니다. 약물과 단백질을 하나로 결합해서 약효가 훨씬 오래 가도록 만든 방식입니다. 기존의 국내 회사들이 쓰던 방식보다는 안정적이고 또 효과도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편리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시장 판도를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일 텐데요. 지금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위고비의 특허가 2027년쯤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 시점이 된다면 비슷한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주 1회 제형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그 틈새를 노려서 월 1회 제형으로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한 달 제형의 가장 큰 숙제는 부작용 관리입니다. 약효가 오래가는 만큼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면 환자가 바로 약을 끊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자체 실험에서 부작용을 크게 줄였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늦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한 달 제형을 만들겠다는 게 회사의 전략입니다.
네, 알테오젠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을 때 이미 주 1회였는데 이거를 한 달로 늘린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고요. 근데 알테오젠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ALT-B4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해서 성과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ALT-B4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제 링거처럼 정맥 주사로 맞아야 했던 약을 간단히 피하 주사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매번 병원에 오래 앉아 있을 필요 없이 짧게 주사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이미 글로벌 제약사 6곳에 이전이 됐습니다. 머크나 다이이치 산쿄 같은 대형 제약사도 함께 포함이 됐고요. 현재는 10곳이 넘는 회사와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데 알테오젠은 이 중 절반 이상이 2, 3년 안에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 7건 정도의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장 눈앞에 다가온 이벤트도 있습니다. 바로 오는 23일에는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블록버스터 항암제 키트루다 피하 주사의 미국 FDA 승인 여부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만약 이게 승인이 된다면 알테오젠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는 다른 제약사와의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머크의 에너투나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와도 임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력 범위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이미 그 기술 수출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여러 차례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23일에 키트루다 SC랑 관련한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통과가 된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밸류를 다시 한번 측정할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알테오젠의 행보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리고 바이오 시장 안에서도 확실하게 좀 특징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도 개별적으로 잘 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바이오 업종 전체가 시장에서 좀 확실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게 되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미래 가치를 미리 평가받는 바이오 업종들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내에는 2차례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실제로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모두 바이오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 주식을 9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상위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펩트론이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남아있는 글로벌 학회 일정들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이런 이벤트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알테오젠도 월 1회 제형이라는 차별화된 무기를 내세우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더 끌어나가고 있고요. 산업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모두 뛰어들고 있는 초대형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월 1회 제형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면 기술 수출이나 협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유럽에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아이럭스비 품목 허가를 이미 받은 만큼 실제 제품 상업화 경험까지 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알테오젠의 성장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알테오젠 프리마켓 기준으로 오늘 1.8%가량 오르면서 4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쪽 분위기가 좋은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비만 치료제주 살펴보면 펩트론 오늘 1.2% 오르면서 29만 3,000원, 지금 30만 원 선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쪽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아이럭스비 허가 획득 소식이 어제 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 보니까 주목도가 좀 낮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번 주 안에 수급을 보면 약간 좀 불안하긴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일정 앞둔 상황 속에서 지금 3거래일 연속 좀 빼고 있는 상황이라서 워낙 좀 많이 올라왔죠. 쉼없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댓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AI가 당긴 불씨 11만 전자도 가능할까라는 댓글이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살짝 좀 숨고르게 들어갔고 반도체 투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TP가 11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TP가 크게 올려진 걸까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도체 업황 개선과 또 AI 수요 확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SK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7천 원에서 무려 11만 원까지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다른 증권사들도 9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가 AI 서버 쪽에만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일반 서버, SSD 같은 저장 장치, 그리고 모바일 메모리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잠깐 반짝하는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 전반으로 IT 수요가 확산되는 구조적인 성장세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범용 메모리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5조 원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메모리 부문만 놓고 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가 상승은 실적 개선이라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AI가 결국에는 좀 불씨를 당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다시 10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사실 이야기되고 있는 게 레거시 쪽이긴 합니다. 물론 실적은 좀 봐야겠지만 낸드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마이크론도 내년에 17에서 한 22%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올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는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핵심은 공급자 우위 사이클이 길게 이어질 거라는 점인데요. 현재 반도체 업계는 감산 기조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고가 줄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HBM 생산에 공장이 집중되면서 범용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날수록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수요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메모리 탑재량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일반 서버 교체 수요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드디스크 가격이 오르면서 SSD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바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만큼 가격 인상 효과를 그대로 흡수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도 크다 보니까 같은 호황이더라도 경쟁사보다 더 크게, 더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HBM4랑 GDDR7과 관련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삼성전자랑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삼성전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좀 세워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은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HBM4와 또 GDDR7이라는 이 두 가지 메모리인데요. 먼저 HBM4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HBM에서는 다소 늦게 뛰어든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HBM4에서는 최신 공정을 적용해서 성능이 기대 이상이다라는 분석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와의 공급 협상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가 큰 상황이고요. 또 다음 분야를 살펴보면 GDDR7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앞서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에 물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원래는 이 제품이 그래픽 카드에 많이 쓰이던 제품이지만 이제는 AI 가속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공략용 이 B40 가속기에 삼성의 GDDR7이 들어간다라는 소식은 시장에 굉장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결국에 삼성은 지금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HBM4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GDDR7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력과 공급망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AI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HBM4를 통해서 성장 동력을 좀 키워가고 GDDR7을 통해서 수익성을 챙기겠다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정리가 좀 가능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 GDDR7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인 루빈 CPX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HBM 대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GPU 옆에 HBM 대신에 GDDR7을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좀 쉬어가긴 했는데 앞으로 TP 11만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올랐던 만큼 어제처럼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하나인데요. 결국에 주가는 이익 흐름을 따라간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은 이 PBR 1.2배 정도입니다. 과거 평균이 1.4배였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반도체 호황이 본격화된다면 1.7배까지 가도 무리가 없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호재가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 반등과 또 HBM4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GDDR7 독점 공급과 파운드리 수율 개선까지 계속해서 호재들이 쌓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11만 전자 전망까지 내놓은 것도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한 결과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지금 프리마켓 장에서도 1.15%가량 오르면서 79,100원 선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금 8만 전자 다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장하고 나서의 움직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살펴보시면 오늘 2.4%가량 프리마켓에서 오르면서 34만 1,000원 선에서 지금 가격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힘을 좀 어제 좀 받아준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이 좀 던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목표가도 48만 원까지 SK증권에서 좀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댓글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댓글입니다. 합병 소식 반갑지만 결국 FDA 승인이 관건입니다. HLB가 계열사인 HLB 사이언스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을 내린 건데요. 다만 이제 HLB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긴 한 상황입니다. 먼저 합병 이슈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HLB와 HLB 사이언스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존속법인은 HLB가 되고요. HLB 사이언스는 사라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 방식이기 때문에 HLB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HLB 사이언스는 주주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요. 주주들에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합병 비율을 살펴보시면 HLB 사이언스 주식 1주당 HLB 주식 0.0446주가 교환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HLB가 신주 약 80만 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고요.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하는 목적은 명확한데요. 연구개발 역량을 한데 모으고 파이프라인을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HLB는 항암제 임상 경험을, 또 HLB 사이언스는 펩타이드 기반 신약 발굴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앞으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고 또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고요. 특히나 기존의 항암제에 집중했던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폐혈증, 대사질환, 면역질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구 포트폴리오가 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HLB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FDA 승인 여부가 되겠죠. 벌써 세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리보세라닙이 HLB 핵심 신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먹는 형태 항암제인데요. 지금은 중국 항서제약과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FDA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FDA가 두 차례나 보완 요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리보세라닙 자체의 효과나 안정성은 지적하지 않은 상태고요. FDA가 밝힌 이유로는 캄렐리주맙이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리보세라닙도 단독으로 승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결국에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이 제조시설 관리와 또 품질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 두 약을 묶은 병용요법이 함께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HLB는 지난 7월에 FDA와 추가 미팅을 가졌고 현재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FDA가 단기 검토로 분류하면 2달 안에도 결론이 날 수가 있지만 만약 반대로 장기 검토로 넘어가게 된다면 최대 6개월까지도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FDA 승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항서제약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미국 쪽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하기가 사실 쉽지 않겠다라는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런 상황이 HLB의 재무나 주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대목일 텐데요. 지금 HLB는 지난해에만 1,100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뚜렷한 매출원이 없는 상황에서 신약 개발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 현금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930억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390억 원대로 절반 이상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DA 허가가 늦어질수록 자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회사는 유상증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환사채 같은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시장은 이번 합병을 통해서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리보세라닙 외에도 성장 동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암제 임상 경험과 펩타이드 신약 발굴 능력을 합치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자분들께서 보셔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FDA 허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합병을 통해서 신약 연구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HLB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는 0.39% 빨간불 켜내면서 39,100원 선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HLB까지 세 번째 댓글 확인해 봤습니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고은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드디어 FOMC 회의가 열렸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결정이 됐습니다. 25bp 인하가 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인하가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나 노동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냉각이 되고 있다. 이 고용 둔화에 대해서 여전하게 배경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한 10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어제 이 간밤에서는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좀 전반적인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하락하면서 특히나 외국인들도 매도세가 좀 들어온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상황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아침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열렸고 기준금리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욕 시장의 상황은 좀 좋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우리 아침 상황은 일단은 출발이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파악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었죠. 네. 그리고 0.25%포인트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대한 부합하는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당연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혹시나 뭐 금리를 뭐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그 어떤 우려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도 좀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 직전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금리 인하가 됐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 증시 안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또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흔들렸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파월 연준 의장의 약간의 보수적인 어떤 입장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를 인하했을 때 고용에 대한 우려 이제 둔화 이거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했으면 끝났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세 정책 이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또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점도표에서 공개가 됐던 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로 2번 정도 인하가 될 수 있지만 파월의 의장이 또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걱정들이 아마 시장에서 약간 혼조 분위기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넘어왔을 때 현재 국내 증시는 일단 장이 오픈이 돼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왜 미국은 떨어졌는데 한국은 또 올라가느냐? 이거는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가 어쨌든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분위기가 마감이 됐지만 지금은 미국의 선물 지수죠. 선물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결국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뭐 원하는 답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이건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내렸고 국내 증시에는 뭐 다행스럽게도 이런 분위기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는 이제 뭐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역시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리 인하 전 과연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 그동안 이제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변수라는 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혼조 분위기가 좀 있었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 기술주라고 하죠.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또다시 이제 흐름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뭐 기술주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저희가 얘기하지만 오전장 아침에 시작했을 때 분위기하고 뒤로 장 후반으로 갔을 때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어쨌든 부담이 좀 있었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유지를 못 해주고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흐름을 계속 좀 두고 보면서 종목들의 매매는 항상 지금 이 시장은 아침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많이 이제 물리게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도 항상 이제 초반에 매매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에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전장, 오후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매수 사인보다는 좀 상황을 지켜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FOMC 회의를 지금 소화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의 흐름 또한 지금 상방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스피 지수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게 또 반도체 투톱이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이었는지 이 점도 궁금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시장은 지금 만약에 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하신다면 단기 조정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7월 달하고 8월 달에 봤던 이제 중간에 이제 계속 지루한 행보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조정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도 최근에 이제 많이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항상 급하게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이 내용들 다뤘지만 지금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어갔던 건 대형주, 시총 상위주 앞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예를 들었지만 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올 때 대형주에 쏠렸던 자금들이 빠지면서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못 갔던 그 종목들로 이제 자금들이 분배가 되거든요. 어제도 역시 그런 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다가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그러면 꺾이는 것인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제의 그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하고 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그동안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제 매도가 나온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이제 주가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정작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눌린 거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마다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하락으로 바뀌는 시장의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탈출을 하고 매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정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과거 코로나 시절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도 2020년도, 2021년도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2020년도 이제 후반부에 주가가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뭐 고점 부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니까 매매하실 때는 이 부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연일 잘 갔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었고 일단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도 나오게 됐죠. 노동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용 둔화가 있다라는 시그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금리 인하가 연내 지금 2회 이상 추가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본격적으로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0.57% 상승하면서 3,43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76% 상승 출발합니다. 85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단기간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0.83%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와서 어제 조금 더 빠진 만큼 오늘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도가 조금 더 붙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관세 리스크는 좀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도 3%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관련돼서 AI 칩을 전면 금지했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14%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4%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네, 알테오젠 1.37% 상승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대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월 1회 투여하는 이 비만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함께 알테오젠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계속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금리 인하 시그널과 함께 오늘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펩트론 1.2% 상승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는
0.16%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밖에 코스닥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 그래도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HLB까지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나주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는 지금 아침 상황이지만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세가 눈에 보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이 지금의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상승 출발한 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 FOMC 회의를 좀 소화했다라고도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소화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국내 증시가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이 상승이 나왔는데 수급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요. 네. 수급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현재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외국인들은 700억 정도의 매도가 현재 거래소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100억 원대 매도. 선물 쪽 역시도 지금 현재 매도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도 확인해 봤더니 역시 지금 하방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오프닝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아침에 시작했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어도 주가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 초반의 분위기하고 장 후반의 분위기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 오전에 이제 바로 이제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어떤 뭐 특정 업종에서 매도가 뭐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한 400억 정도의 매도인데 사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400억 정도의 초반의 매도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도가 한 4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수급은 또 매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 흐름을 좀 파악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어제의 조정과 오늘의 상승 오늘 이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이닉스의 뭐 탄력이 조금 더 크다.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주가가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들은 지금 시장을 아직까지 주도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전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게 LG그룹주들이 좀 흐름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지금 지난번에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BOE 이 사건 이후부터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 많이 올랐었죠. 거기다가 이제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시장 상방 쪽으로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상방에 의해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거기에 있어서는 뭐 증권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전히 수급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종목들을 이제 가셔야 되는 건데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주가 조정이 나올 때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번에 주가 조정이 나올 때 수급이라는 건 계속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들도 지금 움직이지 않아도 슬슬 외국인 쪽 또는 기관주에서 담아가는 종목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업종들을 따라가셔야 되고요. 요즘에 또 특히나 이제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는 게 유통 쪽이거든요.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우리나라 또 추석 명절과 뭐 중국에 또 명절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통주들에 대한 관심들도 지금 이제 뭐 10월 달까지는 9월부터 해서 10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으로 가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 잘 정리해서 또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FOMC 회의에서 일단 기준금리 인하라는 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 좀 찾아볼까 합니다. 일단 사실 이 금리 인하 수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바이오가 떠오르게 되는데 요즘 바이오들 좀 가줄 것 같다가도 못 가고 약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습니다. 또 연내 추가 2회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 종목들 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원래 바이오 종목이 밀당을 되게 심하게 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갈 때는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네. 또 떨어지기 시작하면 와 이렇게 심하게 떨어져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정이 굉장히 좀 긴 섹터로 알려져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가 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됐을 때 항상 가장 먼저 거론이 되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 왜냐하면 R&D 투자 비용이 또 크고 그다음에 또 투자 비용을 또 빌려서
금리에 연동돼서 또 우리가 투자 비용을 또 쓰기 때문에 네. 그래서 R&D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 종목들이 이제 금리 인하 시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역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풀려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또 올라가고 그 안에서 사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또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또 올라가는 업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금리 인하도 그렇지만 유동성이 또 들어왔을 때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섹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하가 뭐 2차례 있을지 아니면 3차례가 있을지 아니면 한 차례가 더 있을지 확정됐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점도표는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일단 시작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조금씩 이제 수급이 들어올 시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이제 앞에서도 증권주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된다면 결국은 돈이 풀립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시장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증권주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움직인다면 여전히 추가 반등에 대한 여력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금리 인하 시에는 기술주들이 또 많이 움직여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가 시행됐을 때 그 전부터 해서 기술주의 움직임이 항상 먼저 나오거든요. 기술주 역시도 투자 금액이 굉장히 좀 큰 업종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도 역시 금리 인하 시에 또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피해주의 경우에는 네. 은행이라든지 네. 보험 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대 마진이 좀 축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의 판단이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일단은 수혜주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흐름들 지금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으니까요. 이 점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 돈이 풀리기 때문에 지주사, 증권주들 역시나 유동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혜를 볼 만한 종목 중에 또 하나 좀 더 시야를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자동차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또 CEO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관련해서도 CEO가 어떤 발언들을 내놓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일본 그 자동차 관련해서도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현대차나 완성차 쪽으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자동차 섹터도 금리 인하 시에 수혜주가 될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우리가 한 번에 돈을 내고 구매 안 하죠. 보통 이제 할부 금융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할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동차 섹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유가라든지 네. 기름 가격이 또 올라가거나 떨어짐에 따라서 이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구매 욕구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는 국내에 국한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해외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미국 시장이 또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 관심들 자동차 섹터가 사실 미국의 그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이제 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래는 저희가 관세가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25% 관세를 적용을 받고 일본도 역시 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받았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일본 쪽에서의 관세가 내려갔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라는 이 행사는 현대차의 이제 중장기 전략, 경영 성과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건데 이번에 원래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만 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자동차 섹터가 좀 어려운데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들, 대안책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거고 그에 대한 만약에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만약에 이제 이 행사 과정에서 시장을 좀 안정시킬 만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도 현대차 주가가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방을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행사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이 관세 여기에 많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행사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잘 뉴스를 체크를 해보시면 하방이 잡힌다면 이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현대기아차 관심 있는 분들 또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점검해 보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열리는 것이 또 처음인 오늘 밤에 열리는 CEO 인베스터 데이에 집중해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요즘 현대차와 기아가 로봇을 또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을 내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역시 로봇에도 좀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는 정부에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시그널을
보였잖아요. 오늘 로봇주들이 또 같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21% 급등하고 있고 로보티즈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의 모멘텀들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로봇인가요? 로봇 쪽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왔던 것도 결국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또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로봇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지만 또 이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또 대체할 수 있는 좀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쪽에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각 이제 그 기업들마다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수혜도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사실은 올라가는 건 지금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좀 여러 가지 좀 수급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한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멘텀들이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다니는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 쪽은 모멘텀이나 재료들이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몰리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또 따지고 봐야 되는 건 앞으로 이제 로봇주들도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다들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로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 청소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AI 로봇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마다 실적이 또 달라요. 어떤 기업들은 실적이 좋고 어떤 기업들은 적자고 그래서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급이 대량으로 몰려서 너도 나도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을 때 종목들을 계속 들고 가기보다는 단기 급등 이후에는 분명히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종목을 정리하고 만약에 접근한다면 또 빠졌을 때 뭐 급락으로 아마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 또 접근해보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로봇마다 좀 분야들이 있는데 순환매가 돌 때마다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가 올랐을 때 다시 정리하는 좀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부품이라든지 뭐 의료용, 물류 이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옥석 고르기가 좀 필요한 만큼 실적이 어디에 찍히는지에 가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예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강보 합정도 지키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지만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좀 들어오는 모습 나타나고요. 선물은 매도인데 조금씩 규모를 좀 키워갑니다. 크진 않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증시가 이 정도의 어떤 체력을 보여준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지난 약 1년에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기업
기업들 혹은 테크 기업들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온 시장 중에 하나였거든요. 간밤에 FOMC가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섹터별로 보면 테크주들의 조정이 좀 강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단 장 초반이라 계속해서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팩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세가 장 그러니까요. 초반에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고 있다는 게 다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 중후반부 가서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이어지지 않고 만약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만의 길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오후장까지 좀 보긴 해야겠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좀 빼고 있긴 하지만 어떤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단 종목이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오늘도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주랑 관련해서 롯데 관광개발 보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파라다이스 체크됩니다. 공통으로 담아가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로 확인돼서요. 오늘 이 종목 짚고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뉴스였죠. 로키드 마틴과 고등훈련기 사업 입찰 뉴스가 좀 보도가 됐고요. 한국항공우주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6년, 27년까지 가야 되는 긴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가격으로 봤을 때는 10년 만에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지금 왔어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가 주가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도 실적으로 보면 살짝 좀 부족한 종목 중에 하나라서요. 네. 이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는 그 초입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실적부터 좀 체크를 드려보면 이게 부족하다라는 게 상대적인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대비해서 부족한 거지. 네. 단위 기업 기준으로 보면 2023, 24, 25 계속해서 매출액과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 모두 성장을 해온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난이도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의 방상 3대 장주 같은 경우에는 K2 전차에 좀 특화되어 있는 하지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수가 많은 산업이 아닙니다. 우주항공도 뭐 몇백 대, 몇천 대, 몇만 대가 아니라 몇 대를 가지고 네. 팔아야 되는 상황. 제트기도 연에 15대에서 20대 정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다 보니 그들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것도 저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이야기 드릴 텐데 잘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약 52조입니다. 네. 근데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70조예요.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시가총액을 현재 기준으로 보면 네. 약 10조입니다. 네. 근데 2025년 상반기에 이 수주 잔고가 19조예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고평가라기보단 한국항공우주가 아직은 올라갈 만한 룸 그러네요. 자체가 조금은 더 저는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금 말씀드린 시총 대비 수주 잔고 비율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만 유독 그동안에 이제 받아놓은 수주 잔고는 많은데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왔던 그러니까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조정이 좀 생각보다 과하죠. 커요. 네. 과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의 가격이 실제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나은 흐름일 수 있다. 만약 오늘의 이런 조정이 나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쫓아가면 지난 한국항공우주의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의 주가 패턴을 보시면 이거 네. 답답해서 아주 그러니까요. 미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이라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어제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천천히 담아갈 저는 위치에 지금 도달되어 있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몸집 대비해서 수주를 보면 훨씬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같이 좀 러브콜을 보낸 상태입니다. 오늘 좀 크게 내리긴 합니다. 한 5.7% 내리지만 이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어떤 테마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그래도 어제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합니다. 아직 좀 부족하긴 한데요. 그래도 TP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여전히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전략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로봇 쪽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또 대표적인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죠. 9월 18일이고요. 오늘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공장 방문도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입장에서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을 성공적으로 시켜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추가적으로 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중국 소비주입니다. 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왕이 외교부장 방한 가능성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또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급박한 이벤트를 보면 국경절 그리고 무비자 허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정 앞두고서 추가적으로 좀 볼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이전에 본부장님께서 네. 지난주였나요? 그 SK 하이닉스 잘 갈 때 밑에 거래량 잘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가격대로 봤을 땐 잘 가고 있긴 한데 우려랑 기대 어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네, 아직은. 오, 네. 왜 그러느냐? 일단 SK하이닉스를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기보단 사실 우리에게 25만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줬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은 더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추석 연휴 전 약 2, 3일 전까지는 저는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때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매수하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30만 닉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세라면 40만 닉스 가는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에게 좀 드리는 이야기예요. 엔비디아가 간밤에 좀 크게 조정이 나왔고 그 조정의 이유는 중국에서 일단 이 구매 대기 수량들이 있었는데 이걸 중국 정부가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지 말라 그랬을 때 이게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대체재가 지금 있어 보여요. 특히나 다른 기업이 아니라 제가 눈여겨봤던 기업은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생산을 한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화웨이라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바일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접해보시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웨이 쪽에서 나오는 칩 이야기라면 굉장히 현실성 있을 법한 지금 상황이고 저는 과거 이제 딥시크 때와 조금은 비슷한 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기업도 아니고 화웨이에서 나온 칩이라면 저사양이라 할지라도 엔비디아 칩과 견주어 봤을 때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구매를 하고자 했었던 물량 전체를 올스톱. 왜냐하면 이게 테스트 과정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두 올스톱 시킨 상황으로서 엔비디아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오르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사양 제품군의 싸움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저사양 시장을 바라보는 기업이 아니라 고사양 제품만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지금 그들의 이야기에 약간의 좀 불안감은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제품에 대한 영향은 없다 보니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추가적인 상승세를 엔비디아도 떨어지고 혹은 엔비디아가 없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퀄컴과 같은 기업들이 메꿔졌는데 간밤은 브로드컴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떨어진 상황에서 엔비디아만 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가면 좋겠죠. 가면 좋겠지만 저는 혹여나 우리가 모를 또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 SK하이닉스는 안 좋다기보다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은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는 여전히 좋고 중국 쪽에서도 나름 그들만의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장비 쪽이 더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디 쪽을 봐야 되느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쪽, 대표적으로 HPSB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뉴스에 네. 피해를 보는 쪽이 아니라 수혜를 볼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거를 좀 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고 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피델릭스를 좀 보고 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그려졌네요. 그러니까 한 6.9%로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상태인데 장비를 포함해서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이 높거나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은 그럼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다시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너무 중국 매출 비중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중국 매출도 하면서 그렇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그래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만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선택의 폭이 지금 넓어진 상황이 네.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서 이 피델릭스와 같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작죠. 500억도 안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기업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맞아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참 매수를 해서 수익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좀 즐비하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앞선 두 기업, 주성 엔지니어링과 HPSP에 집중을 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일 것 같고 나는 사실 미국과 중국 저거 싸우는 거 잘 모르겠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엔비디아 아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까지 성과가 좋았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SNS텍, 혹은 이스페타시스 이렇게 이제 나열드릴 수는 있어서요. 네.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성향과 현재 포트폴리오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담아내는 전략들은 개별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기간도 문제인 거고 네. 매출단으로 본다면 중국이 추가된 쪽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선을 로봇 쪽으로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 섹터라서 영향을 좀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로봇이 꽤 주목을 받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늘은 로보스타가 한 20%, 에브리봇이 12.9% 정도 상승 현재 켜져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이후에는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으로 관심 받고 물류, 산업 등등 움직임 나타났거든요. 근데 덜 가고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조금씩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본격적인 순환매가 좀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LG전자의 주가를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로봇 하면 LG전자는 거의 후순위였는데 왜 오늘 LG전자냐? LG전자가 현재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장전에 이 테슬라 옵티머스 밸류체인에 들어갔다는 좀 트위터 글이 좀 올라오면서 맞아요.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가 이쪽으로 좀 쏠린 거고 그러면 LG전자가 뒷배인 로봇주들이 어디 있냐? 로보로보, 로보스타 이런 맞아요. 기업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기업들은 이 뉴스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엔 금리 인하 기조는 올해 계속해서 추가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저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이제 높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삼성전자의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이렌시스의 현재 위치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로봇주 안에서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을 1순위로 뽑습니다. 맞아요. 하이젠 R&M, SBB테크, SPG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1순위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서 빠른 순환매를 원하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밸류체인 하지만 이제 그 다음 타이밍을 원하신다면 저는 이렌시스와 같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을 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로봇주 볼 때는요, 그 대기업들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렇죠. 지원이 되어주는 네. 기업들 좀 봐야 된다. 이런 기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전히 좀 통하긴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하 시기에 왜 로봇주들이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왜 관심을 받느냐? 로봇과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할 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대다수의 기업들이 벌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벌어서 투자하는 기업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주주들에게 빌리든 은행에서 빌리든 네. 그 외 기관에서 빌리든 네. 굉장히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인상 시기에는 사실 큰 금액을 투자를
투자를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도 대출 많이 받으면 이자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네. 마찬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면 기업들도 계속 고민했던 산업, 고민했던 규모의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좋은 상황이 있고, 그리고 로봇주들 자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뒷배가 없는 기업들은 사실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 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LG, 두산, 삼성, HD 이렇게 좀 뒷배가 연결고리가 있는 쪽에 맞아요. 대한 로봇주들이 오늘 강세 요인을 보이고 있는 그 이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주의 상승 배경까지 잘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주 쪽으로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중국 무비자 입국의 국경절, 방한 이슈 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사실 어제부터 조금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알던 뉴스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 소문에 샀던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하면서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될까요? 아니요, 조금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파라다이스라든지 롯데관광개발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을 좀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1월과 현재의 드라백을 비교를 해보면 네. 5% 10% 늘어난 게 아니라 2.5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분들도 2.5배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또 무비자 입국이 진행되기 전에 나온 수치거든요. 네. 그러면 무비자 입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생각보다 반도체 혹은 기술주들이 좋다 보니 그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경계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 이유가 반도체, 제약바이오, 품목별 관세 이야기는 맞아요.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트럼프는 계속 만지작 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중간중간에 좀 불편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가 정말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구간에 왔을 땐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관세와 조금 거리가 먼 본업을 가진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어서 해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트 한 켠에는 저는 여전히 일단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한 켠에는 이런 종목들 좀 담아야 된다. 관세랑 불편함이 좀 동떨어진 쪽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카지노는 정말 꾸준하게 너무 잘 올라왔던 쪽이긴 하죠. 그러면 좀 결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게임 쪽은 어떻게 볼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게임하면 중국 그 판호 발급 이슈, 신작 이벤트 이런 걸로 좀 이벤트를 봤었는데 결이 좀 살짝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까지 그렇죠. 힘이 좀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확실하게 단일 IP를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부각된 기업들이 속속들이 보이죠. 대표적으로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네. 사실 이 두 기업이 불과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게임 산업 내에 원픽, 투픽 정도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과거에 NC소프트를 경험했던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서 좋긴 좋은데 이게 새로운 게임들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면 단일 IP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들이 지금 어떤 투심에 투영이 되는 듯한 주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반대로 저는 게임주를 보신다면 이제는 중국 쪽을 바라볼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국에서도 자체적인 게임이 워낙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면서 인기를 좀 받고 있어서 맞아요. 예전처럼 판호 발급했다 그래서 게임주가 다 우르르 올라간다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넷마블 하나만 현재 시세에서는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마블은 두 가지 모두 충족을 하죠. 일단 첫 번째, 기존의 게임을 통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두 번째, 일단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많은 어떤 신작 일정이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넷마블이기 때문에 저는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지금 넷마블로 보여져서 게임주 안에서는 이쪽을 바라보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NC소프트의 최근에 이제 흐름을 두고 많은 분들이 그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갑자기. 일이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게임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단 결국엔 AI가 이쪽도 좀 묻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은 리니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IP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걸 통해서 만약 AI를 학습시키고 추론을 시켜서 새로운 게임에 적용을 한다면 누구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연속성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있는 바 게임만을 본다면 넷마블이 조금은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또 신작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신작 LG. 아이온2가 맞아요. 있었는데 제가 이거 출시할 때 네. 너튜브로 했었거든요. 네. 그 하이라이트 영상 할 때. 네. 그래서 몇 명이 보나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네. 처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정 봐야 되고 게임즈 같은 경우에 사실 다음 주에 도쿄 게임즈 이벤트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벤트 앞두고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게 될지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쪽도 좀 볼게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비중이 높은 쪽으로 볼 수 있을지 중국 소비주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안에서는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혹시 주목하시는 탑픽이 있다면 요거까지 좀 일단, 소개 부탁드릴게요. 중국 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 건강을 그쵸.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쪽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중소형 단에서 보면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쵸. 여지없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만약 중국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화장품주를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한국 화장품을 1순위로 뽑아보도록 하겠고 네. 나는 중국만 좀 바라보기 싫어. 그냥 본질적으로 화장품 자체적인 실적에 기인해서 포트를 담아보고 싶어라고 하면 네. 여전히 미우나 고우나 실리콘2를 바라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서 그리고 화장품주 하면 여러분들 가장 지금 고민이 있을 부분이 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 실리콘2가 아니라 VT 어떻게 해요? 달바 글로벌 어떻게 해요? 이럴 거예요. 사실 이 두 기업이 그동안의 시세가 엄청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든 싫든 다음 분기 실적까지는 좀 버텨보셔야 되지 않을까. 다음 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그래도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이쪽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일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T는 한번 무너지고 나서 차트상으로 쭉 내려앉고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짧게 네. 우리 AS 좀 잠깐 받아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네. 대한전선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선주들 흐름 봤을 때 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우상향이긴 하겠죠. 오늘은 좀 살짝 뭐 0.25% 약보합 정도 좀 지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계속 들어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력기기와 전선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미국 내에서 나온 어떤 리포트 중에 하나는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쵸.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95% 상향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력은 차세대에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빼놓지 않고 가야 되는 섹터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는 네. 있어서요. 우리나라도 전력기기 3대장, 전선 2대장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어쨌든 AI 돌리려면 그렇죠. 전력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길게 보면 우상향이겠죠. 여전히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함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댓글들 살펴보면서 투자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제약 바이오 내년에 성과 판가름 난다라는 댓글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가 전반적으로 내년을 큰 전환점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미 FOMC 결과를 통해서 베이비컷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제약 바이오주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내년까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내년은 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결국 낼 것이라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이 기술 이전을 했던 회사들이 내년에는 결국 실질적인 매출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주요 회사들의 이벤트가 각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아직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기업별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우선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이 레이저 티닙이 글로벌 판매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예상 매출 규모가 2조에서 3조 원 가까이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에 강한 투자 모멘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피아주사 제형의 판매 실적도 눈여겨볼 만한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글로벌 시장이 본격 판매되는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내 바이오텍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약품의 이 메시 치료제 임상 3상 진입 여부, 리가켄바이오의 트롭트 타깃, ADC 파이프라인 옵션 행사도 주요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년은 이 여러 바이오 기업들의 성과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바이오 이벤트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이제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학회 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되면 이제 임상이나 임상 성과들이 좀 줄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두 종목 좀 추가적으로 볼 텐데 알테오젠이랑 삼바를 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IR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비만 치료제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삼바 하면 또 CDMO 전략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 두 기업 위주로 함께 좀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두 회사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면 전략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일단 알테오젠부터 살펴볼 텐데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시장을 주도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모두 주 1회 주사인데 알테오젠은 월 1회 제형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죠. 부작용을 줄이고 약효를 오래 유지하는 게 핵심인데요. 위고비 특허가 끝나는 2027년 이후에 시장 공략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기존 주력 플랫폼인 ALT-B4도 의미가 큽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인데 이미 MSD, 다이지상쿄 등 다국적 제약사 6곳에 기술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10여 개의 기업과 협의 중이고요. 이 중 다수가 본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세계 1위를 굳히는 데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의 5공장을 2년 만에 완공하면서 78만 4천 리터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요. 이제는 항체 약물 접합체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에 가동한 ADC 생산 공장에서 여러 건의 수주를 따낸 상태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는 건설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독자 공법으로 따라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점입니다. 네, 일단은 내년은 유한양행, 알테오젠 등등 이 성과를 내놓는 원년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살펴봤고요. 특히나 이제 남아있는 가장 빠른 일정 중에 빅 이벤트가 23일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미국 FDA 승인 여부가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불은 좀 켜져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 지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수급이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한 3일 연속 좀 내리 팔고 있고 오늘은 뭐 여전히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종가상 수급까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앞두고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댓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외국인은 팔고 하이브리드만이 희망카드라는 댓글입니다. 요즘 증시가 계속해서 힘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체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자동차주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남아있기 때문으로 해석을 되는데 주가 부진한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증시가 그래도 좀 강세장을 이어가는 와중에 최근에 자동차주가 투심이 좀 얼어붙으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관세 리스크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낮아진 반면에 한국은 0%에 대비했을 때 25%가 여전히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시행되는 이 노란 봉투법까지 겹치면서 시행이 될 경우 기업들의 어떤 활동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는 실적 모멘텀 둔화입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 모두가 2분기에는 미국 내에 있는 재고를 활용해서 버텼지만 3분기 들어서는 재고가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세 부담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재고는 바닥남에도 고관세 부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인상까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에 더해서는 수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15%가 줄었는데요. 6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합니다. 전체 수출은 늘었음에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만 줄어들었다는 게 좀 뼈아픈 대목이 되겠습니다. 결국 판매는 계속되더라도 마진이 악화되고 있는 구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세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25%로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분기당 1조 원씩 영업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동차주를 투자한다면 매력 포인트를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 어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이 자동차주의 약세가 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국내 주식을 6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지만 이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정반대로 좀 팔았습니다. 각각 700억 원과 1,5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와 이 노조 리스크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저평가 매력이 이 안에서 좀 존재하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비교했을 때 현대차와 기아의 밸류에이션은 40% 이상 낮습니다. 관세 협상 안에서 조금이라도 진전만 있더라도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하이브리드 전략이 있겠습니다. 미국이 이달 말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대체제로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특히 이르면 이달 안에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출시를 예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차량이 실적 방어 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면 여전히 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뜨문뜨문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10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좀 물량을 덜어내고요. 기관도 지금 4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 좀 찍혀 있습니다. 관세와 정책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중이고요. 선물도 지금 3,000계약 넘게 매도 규모를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 이러한 지수 흐름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